예, 이제 오전 강의 이제 두 번째 시간은요. 신호가 어떻게 주어지고요. 또한 그때 이제 임피던스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런 걸 이제 설명드릴 거고요. 그 신호의 이제 단위랑 그 레벨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내용이에요. 이게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아마 이거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아마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은 뭐 알고 계시더라도 한번 이제 기초 개념을 한번 다시 다진다는 의미에서 들으시고 모르는 분들은 요 내용을 잘 이제 알아두셔야 이제 측정을 하시는데 이제 아마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일단은 신호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일단은 아날로그 신호부터 살펴볼 겁니다. 이제 아날로그 신호는요. 오디오 장치에서 이제 출력이나 입력을 하게 될 때 그때 전기 신호로만 나타나는 그런 신호예요. 그러니까 실제 전압으로 측정되는 그런 신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앰프에서 스피커로 가는 신호나 아니면 이제 프리앰프에서 파워앰프로 가는 신호나 그리고 CD 플레이어에서 이제 또 이제 프리앰프로 넣어주는 그런 신호나 그런 걸 이제 아날로그 신호라고 합니다. 이거 말고 이제 디지털 신호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건 이제 다른 형태의 좀 신호고요. 일단은 아날로그 신호는 전압을 이용해서 보통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예, 단위는 이제 볼트인데요. 여기 가장 기초가 되는 신호 형태를 하나 소개해 드렸어요. 이게 사인파인데요. 사인파는 이렇게 여기 진폭하고요. 여기 주기하고요. 이렇게 진동수로 이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일단 진폭은 이제 그 사인파의 이제 중심점에서 이제 그 최대점까지 이 높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주기는 여기 한 바퀴라 그래도 되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도는데 걸리는 그 시간을 이제 주기라고 합니다. 진동수는 그 역수인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진동수에 따라 이제 음높이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낮은 음은 진동수가 굉장히 낮고요. 높은 음은 진동수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낮은 음 같은 경우는 요 주기가 거꾸로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진동수가 올라가게 되면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진동수는 초당 이게 얼마만큼 들어가냐 그런 개념이에요. 얼마만큼 빠르게 움직이느냐 상하로.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기초적인 사인파 내용이고요. 이 오디오 신호는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신호인 이유는 대부분의 오디오 신호가 요 수많은 사인파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옆에 예를 보시면 되는데 이게 실제 파형이고요. 그 파형을 이제 사인파의 합으로 분해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얘랑 이제 주기가 완전히 같은 큰 사인파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짧은 주기에 높은 진동수의 사인파가 또 있고요. 또 더 높은 주기의 사인파가 있고요. 점점 이렇게 신호가 점점 더 작아지죠. 크기가. 그렇게 쭉 이런 사인파가 다 더해지게 되면 요 최종 신호가 됩니다. 이거는 되게 단순한 어떤 사각파형인데요. 요거 말고도 많은 형태의 오디오 신호는 이런 식으로 사인파로 많이 쪼갤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풀이 해석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FFT 애널라이저 같은 개념이나 FFT 애널라이저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령 이제 신호를 넣는데 신호의 이제 저역과 고역의 성분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요런 테크닉을 이용해서 이제 시각적으로 그런 스펙트럼으로 보여주죠. 그런 거를 이제 앞으로 측정할 때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이따 실제로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디지털 신호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PCM 신호인데요.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이라고 이제 펄스 부호 변조 이렇게 번역하는 그런 개념인데 옆에 이렇게 녹색 파형이 요 PCM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요 PCM 신호는 원래 이제 요 아날로그 이 사인파 신호에 대응하게 돼 있고요. 이 두 가지 형태로 이제 PCM 신호를 만들게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샘플링이고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시간을 이렇게 잘게 쪼개서 그 각각의 시간에 대해서 이제 신호 값들을 찾게 되는 과정이 이제 샘플링이고요. 그다음에 신호 값들을 찾는다 그래도 신호 값 자체도 이제 요 그 크기 값 축에서 거의 무한정의 값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유한한 값으로 만들어주는 이제 양자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이제 요 신호 수준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샘플링이 돼서 추출이 되게 되면 각각을 이제 정해진 어떤 값들의 가장 가까운 값, 뭐 그렇게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양자화라고 하고요. 그래서 실제 이 PCM 신호는요, 이렇게 깍둑 서는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원래 엄격히 얘기하면 이렇게 깍둑 서는 모양으로 나타내는 게 맞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내용상 이제 이해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당연히 이게 가장 흔하게 쓰이는 디지털 오디오 신호 종류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게 많이 쓰이는 데가 당연히 CD 그리고 요 DVD 오디오 등에 이제 사용이 되죠. 여기 제가 지금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요 샘플링을 하는 요 주파수, 그러니까 이게 시간 얼마 만에 시간마다 이렇게 딱딱딱 자르는지를 생각해서 그거를 이제 샘플링 레이트라 그러고요. 그 주기가 이제 요 샘플링 레이트의 그 역수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요 이제 양자 수준에 따라서 이제 비트 깊이라는 게 정해지는데 요 자세한 내용은 이게 제가 2회 때 심화 과정으로 넣었어요. 일단은 요런 신호 형태가 있는 걸 지금 잘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렉트 스트림 디지털이라고 DSD 신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살펴볼 수 있는 신호인데요. 신호 형태가 0 아니면 1밖에 없어요.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다다다다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 신호 형태가 이런 거랑은 많이 다르죠. 이건 이제 대충 그 선 따라 그리면 뭔가 파형 비슷한 게 나올 것 같은데 이 DSD 신호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소니와 필립스에서 개발한 어떤 포맷인데 사실은 이 변환 방식 자체는 이따 소개해 드릴 거지만 요 소니와 필립스에서만 쓴 건 아니고요. 대신 이게 SACD에 넣을 어떤 표준 포맷으로 이렇게 정한 그런 어떤 신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비트 스트림이라 그래서 0 아니면 1 그런 신호 형태로 저장하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이게 델타 시그마 모듈레이션이란 건데요. 이거는 이제 델타 시그마 모듈레이션이란 어떤 신호 이런 변조 방식을 그냥 바로 광미디어에 그냥 적용시킨 형태고 실제로 요 테크닉 자체는 요 PCM에서도 사실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는. 근데 사실은 요 테크닉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굉장히 오디오 장비들이 값도 저렴해지고 성능도 좋아졌잖아요. 대부분의 요 데이터 시그마 모듈레이션에 상당히 많이 달려 있고요. 요 방식 때문에 저가격에 고성능의 그런 장비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게 됐어요. 이것도 좀 어려운 내용이고요. 이해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해서 일단은 요런 내용이 있다 소개만 해드리고 이거는 가능하다면 2회 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게 PCM 신호에 사용돼서 뭐 PCM 신호를 재생하고 녹음할 때 좋은 퍼포먼스를 만들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를 위해서 이제 음향 신호도 이제 소개해 드립니다. 음향 신호는 이제 음압으로 나타내어지는 개념인데요. 이 음압도 이제 일종의 공기 중에 작용하는 어떤 기압이에요. 기압인데 조금 다른 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표준 대기압,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공기 압력을 기준으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 누르는 압력은 한 10에 한 5승 파스칼 정도 되는 그런 큰 값인데요. 그 값을 이제 0으로 놓고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 그런 측정을 하게 되는 게 음압인데요. 단위는 이제 당연히 파스칼이고 여기 20 마이크로 파스칼이 상당히 중요한 레벨이에요. 이 미만으로 이제 신호가 떨어지면 사람이 이제 거의 들을 수 없는 그런 레벨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걸 최소한으로 이제 가청되는 레벨이라고 생각해서요. 이거를 기준값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도표를 보시면 이제 음압이 어떤 개념인지 좀 많이 다가오실 텐데 여기는 그냥 대기압으로 이제 고정이 돼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근데 압력 변동이 전혀 없는 그런 구간이고요. 여기는 완전히 무음 구간입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신호가 이제 그러니까 음압이 변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실제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이제 소리가 이렇게 떨리게 되면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음압이 의미가 있어지는 부분이고요. 여기가 이제 신호가 실제로 가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기압이 요만큼의 높이라는 거는 뭐 옆에 보시면 요걸 이제 기준으로 삼은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아래로도 튈 수가 있죠. 실제로는 우리가 듣는 소리는요, 이런 형태의 압력은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요동치는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의 압력으로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만 지금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음압으로. 이게 음향 신호고요. 이 내용은 지금 참고를 위해서 소개해 드렸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사용할 때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단위를 앞으로 잘 쓸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참고 삼아서 한번 알고 계시라고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신호의 가장 기초적인 이제 피크랑 이제 RMS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 개념들 이거 잘 알고 계실 수도 있고 모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자, 한번 잘 보시면요. 그러니까 의미 자체, 피크 전압의 의미 자체는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피크 전압은 이제 신호를 이제 0점으로 중간을 잡고요. 여기서 이제 최대로 올라오는 부분이 이제 피크 전압이거든요. 그래서 뭐 한 이런 거를 이제 사인파에서는 이렇게 딱 하나만 있고요. 뭐 이제 좀 더 복잡한 신호 같은 경우는 피크가 막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막 내려갔다가 막 그럴 수 있어요. 주로 이제 사인파에서 얘기할 텐데, 사인파에서는 이 값 자체가 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진폭하고 완전히 일치합니다. 사인파에서 최대값도 당연히 그 진폭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피크 전압하고 진폭이랑 완전히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RMS 전압이라는 게 있는데, 이 RMS 전압은 이제 시로값이라고 해서요. 실제 어떤 전력을 주는 어떤 전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면 이제 전력 계산이 굉장히 편리해지고요. 그런 이제 에너지와 연관된 그런 양인데요. 사인파에서는 제가 표시한 거 보시면 약간 지금 피크 전압에 비해서 낮아져 있죠. 대략적으로는 그 차이가 한, 예, 실제로 이제 교류 전압계에서 실제로 측정되는 값이라는 걸 제가 이제 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앞에 보시면 요런 멀티미터가 있어요. 요런 멀티미터가 있는데 요런 그 측정 전압 측정 장비에서 실제로 측정되는 값이 대부분 요 RMS 전압입니다. 요 값은 이제 사인파에서 대략적으로 한 0.7 정도고요. 0.707이라 그러는데 요 값은 좀 이제 측정을 하시게 되면 많이 외워 놓으시는 게 되게 편리해요. 그러니까 거꾸로는 사실은 이거 나눠 보시면은 피크 전압은 RMS의 1.4배 정도 되고요. 여기는 0.7배인데 측정을 하게 되면 이 RMS 전압하고 피크 전압을 이렇게 환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잘 알아두셔야 아마 측정하실 때 좀 이제 힘드신 게 없으실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피크 투 피크 전압이란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플러스 전압하고 마이너스 전압하고 그 최대값의 서로 이제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인파에서는요 보시면 여기 0점을 중심으로 완전히 상하 대칭이에요. 완전히 상하 대칭이 아니라 그 값 자체는 이렇게 상하 대칭이에요. 그래서 요 피크 투 피크 전압은 요 피크 전압의 정확히 2배가 됩니다. 요 값을 접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요 값을 접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고, 특히 이 RMS 전압을 접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사인파에서만큼은 요 세 가지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시고 계산을 실제로 하실 줄 알아야 좀 이제 측정하실 때 상당히 편리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고율이라는 개념을 이제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거는 간단히 생각하면 여기 피크 전압하고 RMS 사이의 이제 차이를 나타낸 거예요. 여기는 이제 비율로 주어져 있는데 이거를 왜 살펴보냐 하면 이제 피크 전압이 이렇게 완전히 같든가 아니면 거꾸로 RMS 전압을 완전히 이렇게 동일하게 주든가 그럴 때 신호의 이런 형태에 따라서요. 그 두 값 사이의 그 비율 차이가 많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파고율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고요. 특히 이후에 디지털 단위를 설명하게 되면 이게 또 한 번 등장할 일이 있습니다. 되게 헷갈리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디지털 단위에서. 그래서 일단 파고율 개념 자체는요. RMS 전압에 대한 어떤 피크 전압의 비율이 되고요. 그 값 자체 그 값을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사인파는 아까 피크 전압을 1이라고 하면 RMS 전압이 한 0.7배 정도 되니까요. 이렇게 1, 0.707 이렇게 관계가 있고요. 이렇게 나누게 되면 1.424 정도 됩니다. 그래서
파고율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 사각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특이해요. 피크 전압도 1이고요. RMS 전압도 1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눈 이 파고율도 1이 됩니다. 나중에 요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지니까 요 값은 한번 좀 이제 눈에 한번 넣어 놓으세요. 눈에 넣다. 여튼 그다음에 이 삼각파는 좀 이제 좀 이것도 다른 형태인데 이것도 이제 피크 전압을 1로 고정시켰어요. 그다음에 이제 RMS 전압을 이제 찾게 되면 한 0.577 간단히 보면 한 0.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파고율도 한 1.7 정도 됩니다. 이거는 오히려 사인파보다 더 커지는 형태가 돼요. 사각파는 좀 더 이제 작아지고요. 그래서 요 비율 자체가 이 파고율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리고 거꾸로 요 두 관계를 알게 되면 이제 파고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노이즈 신호가 있어요. 츠 하는 노이즈 신호가 있는데 고값도 이제 피크를 고정시킬 수 있다고 보죠. 그럼 RMS 레벨이 어떻게 될 거냐인데 이거는 대부분의 경우 이제 가변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몇 가지 이제 정해진 값들이 있습니다. 요 파고율이나 이제 RMS 값들이 이제 정해진 값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상적인 경우는 이게 그 분포, 노이즈의 분포에 따라서 달라지는 면이 있고요. 실제로는 아마 측정할 때 요거를 이제 신호로 사용하게 되면 요 값들이 이제 정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 값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이 노이즈 신호에 대해서 이제 파악이 되고요. 이 외에도 요 파고율 개념 자체는 앞으로 이제 측정 시그널을 다루게 되면서 굉장히 좀 자주 접하게 될 내용이고요. 그래서 실제 측정을 하시게 되면 많이 접하시게 될 테니까 정의 정도는 한번 잘 알아놓으시는 게 이해하시는 데 아마 도움 될 겁니다. 예,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뭐 지금 그냥 정의고요. 나중에 디지털 단위 설명할 때 한 번쯤 다시 살펴볼 거예요. 이제 임피던스를 한번 살펴봅시다. 임피던스는 이제 한 번쯤은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기 측정을 할 때 임피던스가 어떻다 하는 거는 굉장히 흔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뭐 여기 헤드폰 관심 있는 분들은 헤드폰의 임피던스 이거 그런 말 굉장히 자주 하죠. 그 임피던스가 무엇인지 이 강의에서 한번 개략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이 임피던스는 이제 전류를 흐르는데 그걸 얼마나 방해하냐 그걸 나타내는 양이에요. 단위는 당연히 이제 옴으로 나타내고요. 특히 옴의 법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RMS 전압을 배웠죠. 그래서 이 RMS 전압을 가지고 그 전류의 RMS 전압하고 이 임피던스 G를 곱하게 되면 그 값이 서로 같다는 거고요. 보통 이제 임피던스 자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전압과 이 전류의 비율을 살펴보게 돼요. 그러니까 요 개념 자체는 아마 많이 접하셨을 거고 특히 요 부분이 이제 임피던스가 아니라 이제 일반적 어떤 저항으로 보통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 자체는 뭐 계산을 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요. 요 임피던스 Z 값이 이 주파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임피던스가 지금 전류를 방해하는 성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주파수에 따라 이게 달라진다는 얘기가 결과적으로 어떤 주파수에서는 전류를 잘 흘릴 수 있고요. 어떤 주파수에서는 전류를 잘 흘리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피던스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이 제나이저에서 나오는 이제 HD650이란 모델의 이제 임피던스인데요. 임피던스를 이제 쭉 그려보면 요 제일 낮은 저역인 20Hz부터 높은 26kHz까지 이런 형태로 이제 변화를 주게 돼요. 그러니까 각 주파수마다 이제 그러니까 전류를 방해하는 그런 모양새가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요 봉우리하고 여기 낮은 부분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여기가 임피던스가 훨씬 높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전류가 훨씬 많이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훨씬 많이 방해가 되고 여기가 이제 더 낮은 임피던스이기 때문에 전류를 훨씬 더 잘 흘릴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전압은 사실은 주파수에 따라서 이제 쭉 동일하게 잡으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앰프에서 근데 요런 임피던스 형태 때문에요.
여기서는 매우 낮은 전류를 보여주고 여기서 높은 전류를 보여줘요. 이건 실제로 측정을 한번 해보시면 아마 되게 재밌는 현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임피던스를 어떻게 측정하냐도 한번 다룰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소자 몇 가지를 다뤄서 그 임피던스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항이고요. 이제 가장 단순한 어떤 소자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주파수에 대해서 임피던스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파수를 넣더라도 얘는 그 전류를 방해하는 정도가 완전히 동일해요. 그게 저항이고요. 저항에서는 특히 중요한 이유가 소비 전력 계산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식 자체는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전압을 제곱한 거를 딱 그 저항 값으로 나눠주게 되면 딱 그게 이제 소비 전력이 돼요. 그러니까 이 소비 전력이란 거는 이제 시간당 얼마나 그 부품 소자 그 요소가 얼마나 이제 에너지를 소비하냐는 거거든요. 시간당 에너지. 만약에 저항이 아닐 경우는요, 이 임피던스 요 값이 요 저항 값하고 이제 크기가 같더라도 사실은 이제 전력 소모가 훨씬 더 작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소비 전력 계산이 편하고요. 이게 실제 저항이 아닐 경우는 얼마나 더 전력을 소모하는지 확실히 알고 있지 않으면 전력 계산이 사실상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더미 부하로 쓰기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더미 부하라는 게 이제 앰프 같은 거 측정할 때 그러니까 스피커 대신 물려서 이제 측정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 그런 어떤 부하인데요. 이제 보통 그 부하 자체가 이제 전력으로 많이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전력 계산도 용이하고 그런 면 때문에 이제 더미 부하에서 좀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일단은 저항 이제 임피던스 특징을 실제로 보죠. 그러니까 이게 한 22.4옴 정도 되는 그런 저항의 임피던스인데요. 보시면 지금 20Hz부터 한 20kH까지 거의 이렇게 플랫하게 가죠. 예, 이게 저항의 임피던스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어떻게 되든 간에 전류를 방해하는 그런 양 자체가 전혀 변하지 않아요. 대신 여기 보면 살짝 이제 고역에 내려간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 저항이 그렇다기보다는 여기 어떤 측정 오차입니다. 그러면 아까 더미 부하에 이용한다 그랬으니 요거 한번 실제 예를 한번 이용해서 한번 보죠. 일단은 보통 이제 스피커의 임피던스가 보통 이제 전격이 아니라 그 공식 임피던스가 8옴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한 1와트의 전력을 이제 소모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어떤 전압이 필요한가? 이거 스피커 측정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값을 아마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값 계산을 지금 한번 해보죠. 여기 이렇게 계산 결과를 나타냈는데 아까 이게 전력 P가 그게 전압 제곱을 이제 저항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전압의 제곱이 전력하고 이 임피던스, 그러니까 저항의 곱이 됩니다. 그래서 제곱이 이렇게 되니까 계산기에서 그냥 이렇게 제곱근 씌워주면 한 2.83V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8옴에 이제 1와트의 전력을 이제 걸어주기 위해서는 이제 2.83V의 전압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제 파워앰프 측정할 때 요 전압을 항상 많이 참고하게 돼요. 1와트를 걸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데 동일한 조건에서요. 이제 더미 부하를 8옴짜리가 아니라 더 낮은 부하인 한 4옴짜리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기가 한 전력이 얼마가 될 건지 한번 계산해 보는 건데요. 이 역시 계산 별로 어렵지 않고요. 실제로 계산하게 되면 2.83V의 지금 RMS 전압이 있으니까 그만큼 제곱을 하고 지금 한 4옴 정도 나누게 되면 이게 정확히 한 2와트 정도 이렇게 2의 값이 딱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한 지금 전력이 약 2배 된 건데요.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더미 부하를 8옴에서 지금 4옴으로 바꿔서 전력이 이제 2배 올라갔잖아요. 그럼 거꾸로 이제 8옴에서 이제 16옴으로 이제 더미 부하를 올리게 되면 한 2분의 1, 0.5와트 정도로 소비하게 될 거를 지금 예측할 수 있죠. 예.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값들은 좀 이제 기억을 해 놓으시면 그런 이제 변환에 좀 이제 되게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덕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러니까
좀 세 가지예요, 다룰 게. 첫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RLC라는 건데, 첫 번째가 이제 저항이고요. 두 번째가 요런 인덕터고, 세 번째가 이제 커패시터라는 그 마지막 장치를 한번 이따가 또 살펴볼 거예요. 일단은 인덕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덕터는 여기 옆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도선을 감아서 만든 어떤 코일이에요.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큰 링에다가 도선을 되게 굵은 걸 감았네요. 이건 인덕터라고도 뭐 볼 수는 있죠. 사실 요 케이블 자체도 인덕터니까. 이런 게 이제 보통 많이 이제 전자 부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인덕터의 형태인데요. 요 안에도 이제 코일이 이제 감겨 있습니다. 겉에 이렇게 몰딩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요 인덕터에서 가장 중요한 양이 바로 요 인덕터스라는 양이고요. 이건 이제 전류 변화를 막으려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전자기 유도를 하는 그런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전류가 확 들어오게 되면 그 전류가 들어오는 거를 막도록 거꾸로 이제 전압을 얘가 만들어줘요. 그걸 역기전력이라 그러는데 그런 이제 양이 요 코일이 어떻게 감겨 있나 아니면 코일의 모양이 어떻게 돼 있나에 따라서 전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양을 이제 인덕턴스라고 나타내놨고요. 이게 주파수가 클수록 임피던스가 더 커져요. 이게 왜 그런지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전류 변화를 막는다 그랬기 때문에 고주파로 갈수록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신호가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변화의 경향이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그 변화를 얘가 훨씬 더 많이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높은 주파수에는 훨씬 더 이제 전류를 많이 막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임피던스가 더 커지는 거고요. 사실은 이게 수식으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정확히 이제 임피던스의 크기랑 요 인덕턴스 L의 양이 서로 이렇게 비례하게 돼 있고 또한 그 이제 주파수의 그 주파수의 값이 요 임피던스랑 서로 이렇게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요걸 찾아볼 수가 있는 게 스피커하고 헤드폰 등에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스피커가 진동을 할 때 보면 이게 보이스 코일이라 그래서 이제 코일을 막 감아서 그 주변에 이제 자기장을 줘서 이렇게 코일이 떨게 만드는 거거든요. 또 이제 헤드폰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작동하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요 인덕턴스를 좀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실제 어떤 인덕터의 임피던스 측정한 예인데요. 보시면 여기 낮은 저역에서는 정말 낮은 임피던스를 보여주고요. 높은 이제 고역으로 갈수록 임피던스가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게 비례식이 완전 비례인데 왜 선형이 아니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등간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그 스케일로 주어져 있어서 좀 이제 이렇게 곡선이 굽어 있고요. 여튼 보시면 여기 한 200Hz, 한 500Hz까지만 해도 거의 지금 전류를 막지 않아요. 거의 0에 가깝죠 지금. 근데 이제 한 20kHz쯤 가니까 한 15ohm쯤 돼서 좀 전류를 막는 그런 특징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예, 그 설명이고요. 실제 또 이제 이어폰의 예를 한번 보죠. 특히 요즘 많이 쓰는 게 요 밸런스드 아마추어 이어폰인데요. 밸런스드 아마추어는 이렇게 연구 자석이 이렇게 있고 주변에 이렇게 어떤 진동하는 어떤 금속판이 있어요. 이게 아마추어라 그러는데 이제 양쪽에 어떤 균형을 맞췄다 그래서 이제 밸런스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마추어 부분에 도선을 굉장히 많이 감아서 이렇게 코일을 만들게 돼요.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이제 전기 신호가 입력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이어폰 그 양 끝에 그 입력 양 끝에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이어폰의 임피던스 측정하면 요 코일이 감겨져 있는 그 인덕턴스 부분이 반영될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비어의 이어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에티모팅 리서치의 이제 ER4 BT라는 그런 이어폰인데요. 그러니까 그 이어폰의 임피던스 제가 실제로 한번 재봤어요. 재봤더니 여기 이제 가장 요 저역에서는 그냥 거의 저항처럼 이렇게 보이다가 한
한 1kHz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아까 그 코일, 그러니까 인덕터에 의한 영향이고요. 그래서 요런 걸 보고 이제 인덕턴스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BA 이어폰에서는 이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요. 그 헤드폰 같은 경우는 조금 덜한데요. 그래도 여기가 살짝 증가하는 모양을 볼 수 있고, 아까 그 제나이저 HD650 헤드폰 그 임피던스 보여드렸잖아요. 거기도 그게 약간 반영돼 있어요. 스피커 같은 경우도 그런 경향이 당연히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스피커나 헤드폰에서 살펴볼 수 있는 양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커패시터입니다. 커패시터는 이게 전압을 저장하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그 이제 전압에 걸어준 그 모양대로 이제 전하들이 이동을 해서 그 이제 커패시터 안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 그 전하를 그렇게 얼마나 저장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양이 요 커패시턴스라고 합니다. 단위는 요 페럿으로 주어지는데 사실은 요 페럿은 너무 큰 단위고요. 이 정도는 굉장히 큰 단위고 실제로는 여기서 한 10의 6승분의 1 정도 되는 마이크로 페럿, 거기부터 해서 한 10의 한 12분의 1 정도 되는 10의 12승분의 1 정도 되는 한 나노 페럿 정도의 단위를 사용하게 돼요. 이것 당연히 임피던스를 가지는데요. 그 임피던스는 아까 봤던 인덕터하고 정확히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인덕터는 주파수가 클수록 임피던스가 커지는 그런 요소였는데 어떤 소재였는데 이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주파수가 클수록 임피던스가 더 작아지는 형태를 보여줘요.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직류 같은 이게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이제 교과서 같은 데 많이 소개되는 그 평행판 축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행판 커패시터라는 건데 이게 대부분의 커패시터는 이런 형태로 생겨 있고요. 가장 이게 국소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겨 있고 여기가 두 개의 이제 도체판이 있고 가운데 유전체라 불리는 어떤 이 부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실 넣어줘도 안 넣어줘도 그냥 똑같이 이제 평행판 축전기가 되는데요. 이런 걸 넣어주면 이 커패시턴스를 굉장히 더 크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물질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 이제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전하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쌓이게 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장치가 되는데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직류 전압이 이렇게 딱 걸어지게 되면요. 처음에는 이제 충전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쌓이게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쌓이게 되면 여기가 떨어져 있고 지금 직류 전압이 흐르기 때문에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완전히 이제 개방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전류는 결과적으로 흐르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사인파를 생각해 보죠. 사인파처럼 이렇게 이제 크기와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어떤 교류가 만약에 주어지게 되면요. 플러스 방향일 때는 한쪽에 충전됐다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진동했을 때는 반대쪽에 충전됐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충전하고 방전이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전류가 흐르는 형태로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교류 특히 이제 더 이제 변화가 빨라지면 그 충방전이 더 이제 잘 돼서 결과적으로 전류가 훨씬 더 잘 흐르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게 지금 커패시터 C 요 값을 가지고 이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게 이렇게 임피던스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임피던스 Z가 주파수하고 이제 요 커패시턴스 C에 전부 이제 반비례하는 형태로 주어지게 되죠. 수식은 좀 어렵고요. 실제 이제 측정한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4.7 마이크로페럿 정도 되는 커패시터의 임피던스인데요. 이것도 되게 좀 이제 특이해요. 그러니까 한 1000kHz 한 요 이상만 돼도 지금 요 임피던스 곡선이 한 0에 확 붙어버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전류가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거의 지금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회로가. 그래서 여기는 전류가 굉장히 잘 흐르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한 직류로 갈수록 이제 급격하게 증가해서요. 여기 한 20Hz일 텐데 이쯤 되면 한 1000옴 정도 돼가지고 여기 한 1000kHz 한 1000배 정도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저역에서는 거의 아마 쭉 올라가면 아마 여기 아마 무한대가 올 거예요. 그래서 저역으로 갈수록 굉장히 전류가 흐르기 힘든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커패시터의 임피던스 특징이고요.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소자는 아까 지금 봤던 요 커패시터의 임피던스, 인덕터의 임피던스는 이렇게 이제 주파수가 커지면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주어졌죠. 그리고 아까 저항 같은 경우는 임피던스가 주파수에 따라 전부 일정했어요. 그 세 가지 조합에 의해서 대부분 경우 포함이 되고요. 그 세 가지 조합에 의해서 대부분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소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정확한 계산은 보통 이게 계산기 같은 데를 이용하면 보통 이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값도 대부분 부품을 보면 주어져 있고 최근에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어떤 유틸리티들도 좀 많이 나와 있어서 인터넷 검색을 하시든가 아니면 스마트폰 앱들이 찾아보시면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 RLC 자체의 어떤 임피던스 특징 자체는 정성적으로라도 잘 이해를 해 놓으셔야 나중에 좀 이제 편리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개념이 2회 때 가면 제가 또 약간 심화된 내용을 설명해 드릴 텐데 그때 이제 필터를 만들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거하고 지금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 요 커플링 커패시터 내용인데요. 이게 아까 이게 임피던스가 커패시터에서는 저역에서 굉장히 높고 고역에서 확 낮아졌어요. 특히 직류에서는 완전히 임피던스가 거의 무한대가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성질을 이용해서 회로 간의 직류는 차단하고 교류만 흘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커패시터가 합니다. 그래서 이게 커플링 커패시터고요. 그래서 대개 이제 오디오 신호에서 직류 성분은 보통 이제 불필요한 걸로 많이 여겨지는데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죽여주게 돼요. 요 커플링 커패시터가. 그리고 당연히 이게 아주 낮은 저역은 직류만큼 이제 임피던스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저역도 이제 제거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커플링 커패시터 값을 잘못 설정하게 되면 필요한 대역의 저역까지도 자르게 돼요. 그래서 이 설계는 이제 뭐 오디오 장치 설계에 사실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고역 통과 필터의 한 예입니다. 예, 하이패스 필터 보통 그냥 HPF라고 부르는 그런 필터의 한 예가 되고요. 2회 때 더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임피던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뭐 좀 지루하실 텐데 또 이제 기초 단위 및 이제 신호를 좀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적인 내용을 제가 너무 지루하게 설명드리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렇게 설명을 안 드리게 되면 뒤에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좀 다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데시벨 개념을 먼저 소개해드려야 돼요. 네, 이게 오디오 측정 등을 다루게 되면서 가장 처음 만나게 되는 복병 중 하나죠. 이 데시벨이. 그러니까 처음 보면은 남들이 다 데시벨 너무 편하게 얘기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막상 이거 공부해서 이거 계산을 해보려고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 하나도 와닿지 않아요. 데시벨이. 저도 그랬고 아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그러실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요 비율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일단 좀 낫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계산을 할 때 이게 비율로 들어가요. 그 비율이 이제 전부 어떤 기준값에 의해서 그 값을 나타내는 건데요. 지금 두 가지 계산 방식이 있어요. 이건 이제 P 아까 전력에 의한 계산이고요. 두 번째는 V 이 전압에 의한 계산입니다. 이게 요 이제 두 가지 계산을 보면 여기는 10을 곱하고 여기 20을 곱하게 돼 있는데 요 차이는 요 앞에 붙어 있는 요 로그 함수의 성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제 전력을 사용하셔야 될 때는 요 10을 곱하는 요 부분을 사용하시게 될 거고 전압을 계산해야 될 때는 요 20을 곱하게 되는 요 부분을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오디오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요 정도만 요 부분 그러니까 요 식을 알게 되면 데시벨 계산에 충분한데요.
그러니까 실제 데시벨은 여기에서 이제 이름이 나왔어요. 요 데시란 게 이제 10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10을 곱한다 해서 그 의미가 나왔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 뒤에 게 한 벨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네, 데시벨 이렇게 이제 식이 주어지고 그리고 주로 사용할 거는 요 값이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요 기준값 부분이에요. 요 기준값이 결정이 돼야 데시벨 계산이 전부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 데시벨은 어떤 좀 상대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요 기준값을 이미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좀 이제 계산기들이 뭐 찾아보시면 많이 있는데 인터넷상에 찾아보시면 요 생피엘 오디오 요 사이트가 제일 되게 계산기가 편리하게 되게 주어져 있더라고요. 요 데시벨 계산 말고도요 이제 오디오 관련해서 이제 필요한 많은 내용 많은 계산기들이 요 사이트에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마 되게 편리하신 게 많을 거예요. 이 계산 예시를 한번 보죠. 기준값을 달리하면서요 이제 2V 전압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0.5V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압 기준 측정이기 때문에 요거 전압 기준 계산이기 때문에 요 값 말고 요 값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10이 아니라 여기 20을 곱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비율 부분에 2를 0.5로 나눠서 4로 잡고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12데시벨의 값이 나옵니다. 실제 계산기 돌려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V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제 2를 1로 나누게 되니까 이 비율이 2가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한 6데시벨 정도의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이 전부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6데시벨하고요, 12데시벨 이 두 가지 값이 지금 차이가 나게 돼요. 그래서 보시듯이 지금 이 기준값을 정확하게 지정해주지 않으면요, 이 값에 대해서 그 데시벨 계산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데시벨 계산을 할 때 이걸 지금 비율로 다시 비율이 아니라 그 데시벨의 요 부분 분자에 올라가 있는 값을 정확히 알고 싶으면 반드시 요 기준값을 알려줘야 돼요. 뭐 보통 자주 사용되는 값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보통은 이 3데시벨, 6데시벨, 10데시벨, 요 20데시벨에 해당하는 이 비율들이 있습니다. 이 비율들을 좀 이제 잘 기억해 놓으시면은 이제 즉석에서 이제 좀 계산이 좀 많이 되고요. 제일 단순한 게 요 6데시벨하고 요 20데시벨이에요. 6데시벨은 이제 2배 됐을 때 혹은 이제 0.5배 됐을 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1보다 더 값이 커지면 이렇게 플러스 값을 갖고요. 1보다 작아지면 이렇게 마이너스 값을 가져요. 네. 여튼 2배 됐을 때 이제 6데시벨 올라가고 이제 절반으로 이제 딱 떨어졌을 때는 이제 마이너스 6데시벨 내려가죠. 이 값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계속 이제 오디오에서는 전압을 가지고 이제 데시벨 계산을 할 거라 전력이 아니라 이제 전압 기준입니다. 그리고 20데시벨에서는 이제 10배, 그 다음에 이제 0.1배, 10분의 1배 정도 되면 이제 마이너스 20데시벨만큼 이제 데시벨이 떨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3이나 10데시벨 요 값들도 되게 중요한데 한번 이제 계산이 필요하실 때 이 표를 한번 다시 참조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좀 간단한 계산들은 굉장히 빨리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 데시벨을 쓰는 이유가요. 계산적인 목적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비율끼리 곱하고 나누는 게 이제 데시벨의 어떤 덧셈하고 뺄셈하고 이게 대응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것도 뭐 한번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턴테이블에서 지금 레코드를 지금 재생을 해서요. 지금 한 5mV의 이제 출력을 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포노 스테이지라고 사실 보통 이제 포노 앰프라고도 합니다. 거기서 이제 한 증폭률이 지금 40데시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신호를 40데시만큼 지금 뻥튀기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인티앰프로 들어가요. 인티앰프로 들어가는데 전압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인티앰프의 증폭률도 몰라요. 그게 이제 인티앰프에서 나온 신호가 스피커로 들어가서 아까 계산했던 대로 8옴에서 1와트 출력을 내는 2.83V로 이제 전압을 걸어준다고 할게요. 그럼 이제 문제는요. 이제 턴테이블에서 이제 출력된 신호가 그러니까 이게 아니죠. 하나 더 봐야죠.
스피커에 이제 1와트의 전력이 걸리기 위해서요. 이게 인티앰프의 이 증폭률이 얼마나 돼야 될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그 증폭률이 얼마나 돼야 될지를 한번 계산해 보는 겁니다. 계산은 지금 하나하나 보여드리면, 일단은 지금 40dB이에요. 40dB이니까 아까 20dB이 10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20dB를 지금 2번 더한 거니까 총 이제 10을 2번 곱한 거가 돼서 이제 100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포노단에서 지금 한 100배의 지금 증폭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전압이 500mV가 되고 이게 0.5V예요. 그래서 0.5V의 지금 인티앰프가 이 안으로, 그러니까 0.5V의 신호가 인티앰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인티앰프에서 이제 증폭을 해야 되는데요. 증폭을 해야 하는데 그 이제 증폭률은 이제 출력하고 이제 입력의 그 비율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0.5V에 지금 얼마만큼 곱해줘야 이게 2.83V가 나올 건지가 지금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요 값을 나눕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5.66이란 값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요걸 이제 데시벨로 계산하게 되면 15dB이란 값이 나와서 이제 인티앰프의 증폭률이 이제 15dB이 돼요. 실제로 한 여기 한 0.5에 5.66 정도 곱해 보시면 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5mV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83V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그 증폭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방법은 요 전압에서 요 전압을 바로 나누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지 말고 그냥 포노 스테이지의 증폭률하고 요 인티앰프의 증폭률을 그냥 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만 40에서 15도에서 55dB 이게 총 증폭률이에요. 그래서 턴테이블에서 나온 신호는 굉장히 작은 신호이기 때문에 스피커까지 가려면 한 이 정도의 큰 증폭이 필요해요. 예. 그게 이제 데시벨의 지금 간단한 계산 문제였고요. 이제 몇 가지 유용한 데시벨 단위들을 좀 이제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 지금 뭐 전압도 쓸 거고요. 볼테지. 뭐 그래서 볼트로 측정되는 그런 전압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전압 단위들도 쓰게 될 거예요. 사실 단위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기준값이 고정된 그런 데시벨들인데요. 보통 이제 자주 사용하는 값들이 이제 고정을 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계산이 편하도록 하는 그런 값들을 보통 고정을 시키거든요. 딱 한 가지 예외가 있긴 한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실제 값이라는 거 설명드렸고요 이미. 첫 번째는 이제 음양 단위를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단위이기 때문에 먼저 설명드리는 거고. 이제 보통 이제 데시벨 SPL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소음을 측정하든가 스피커에서 나오는 이제 소리의 그 어떤 음압 수준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단위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20 마이크로파스칼을 기준으로 하게 돼요. 이게 왜 그런지 말씀드렸죠. 이게 최소적으로 이제 가청되는 레벨이기 때문에 요걸 이제 0데시벨 기준으로 놓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 계산해 보면 여기 1파스칼이 한 94데시벨 SPL 정도 됩니다. 이건 한번 계산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20 마이크로파스칼이요. 한 20에 지금 그러니까 마이크로니까 10에 마이너스 6승이라 여기가 이제 0이 6개가 있어요. 예, 이 정도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1파스칼이니까요. 요거를 이제 나눠주면 우리가 이제 계산해야 될 그 비율이 되고요. 그 비율이 한 요 정도 돼요. 그러면 아까 로그를 취하고요. 여기에 이제 20을 곱하는 게 압력 단위 그 데시벨 계산이었어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한 93.97, 실제로 한 94 정도가 실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 1파스칼의 94라는 거는 굉장히 흔한 그런 이제 환산 단위고요. 그러니까 스피커 측정할 때 사실은 이거 음압 레벨 이거 기준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좋은 식 때문에 스피커를 한 94에서 94dB SPL에서 구동해라 그런 어떤 표준 측정 방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IEC에도 아마 그렇게 기술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아날로그 단위 RMS 전압들을 이제 살펴볼 거고요. 여기는 이제 특히 그러니까 특별하게 한 두 가지 정도의 단위가 있습니다. 뒤에 이제 첨자가 조금씩 다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데시벨류, dBu 요 단위가 있습니다. 0.7746V는 좀 이상한 값이 지금 기준인데요. 왜 1V나 뭐 0.1V도 사실 그렇고 1V가 가장 계산이 편해요, 사실은. 그런 값을 기준으로 하지 왜 이런 걸 기준으로 하냐. 사실 이게 역사적인 맥락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옛날에는 600옴 임피던스를 상당히 많이 썼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력을 1mW의 전력을 소비하는 걸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계산을 많이 했었어요. 그게 이제 공교롭게도 0.7746V 정도였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 단위보다는 요 dBm 단위를 많이 썼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오디오에서는 되게 이렇게 600옴으로 딱 이제 그 임피던스를 딱 정해주고 계산을 했으니까 뭐 요 0.7746V를 기준으로 요 dBu 단위나 dBm 단위나 별로 차이가 없는데요. 이거를 이제 요 1mW 소비, 그러니까 1mW를 기준으로 한 어떤 전력 단위로 보게 되면요. 요 임피던스에 따라 전부 달라지기 때문에 요 dBu 값하고는 좀 이제 차이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요 값은 이제 잘 사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요 전압 기준으로 하는 요 dBu 단위만을 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또 이제 요건 이제 계산적 목적으로 보면 당연히 요 1V가 좋죠. 그래서 요 dBV, 데시벨 볼트라는 요 기준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 데시벨 단위도 있고요. 요 간단한 요 환산식을 보시면 좀 이제 좀 이걸 알아놓으시면 요 두 가지 단위가 헷갈리실 때 데시벨 볼트는 dBU에서 2볼트 더 2데시벨 더하면 되지. 그리고 이 dBU는 데시벨 볼트에서 한 2볼트 빼면 2데시벨 빼면 되지.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고 계시면 좀 요 두 가지의 좀 혼선이 좀 피하실 수 있어요. 저도 굉장히 헷갈립니다. 어떨 때는 누구는 dBu 단위를 쓰고 누구는 dBV 단위를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계산이 편하니까 요 단위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뭐 오디오 장치들 살펴보다 보면 요 단위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요 둘 사이의 환산은 좀 이제 대략적으로 알아놓으면 좋고요. 이것도 한번 실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계산기에 다시 갖고 와서요. 이제 1볼트를 기준으로 해서 요 차이를 한번 보면 될 텐데 요 플러스 값이 나오려면 비율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요 정도의 값이 나오고요. 이거를 아까 계산했듯이 똑같이 데시벨 계산을 하게 되면 한 2.2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요 값을 이렇게 거의 많이 써요. 이렇게 사실은 요 아래까지 해야 굉장히 정확한데 요 정도만 해도 되게 충분하니까 이런 환산식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좀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남았습니다. 일단은 스펙을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스펙은 여기 레벨 부분에 보면 아까 데시벨, dBu, dBV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이게 노미널이고요. 하나는 이게 맥시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최대로 허용 가능한 레벨이고 이게 사실 노미널이라는 게 뒤에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정의를 해야겠지만 이게 표준적으로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어떤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 레벨 요 20dBu 그리고 요 플러스 6dBV 요걸 계산하게 되면요. 한 20dBu가 실제 계산은 7.746 그러니까 아까 데시벨류 기준이 0.7746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20dB이니까 정확히 10배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7.746이 되는 거고요. 6dBV는 아까 1V가 기준이었으니까 6dB 올라가면 한 2V 정도가 되니까 요 값이 맞습니다. 정확히는 2V가 정확히는 2배가 아니라 약간 소수점 아래까지 허용하면은 이렇게 값이 나오게 돼요. 좀 이제 헷갈리실 부분 하나 소개해드려야 돼요. 설명이 참 겁나는데
이 데시벨 FS라는 요 디지털 신호 단위가 있어요. 이게 뭐 CD나 아니면은 실제 측정을 하실 때 디지털로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 요 단위를 상당히 많이 쓰시게 돼요. 그리고 아까 스펙시스트에도 요 단위가 살짝 나왔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에서 그 신호 레벨을 나타내 주는 단위이기 때문에 이 값을 사용하는 거고요. 일단은 요 FS는 풀스케일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풀스케일 F에 F, 요 스케일 S에 S가 들어가서 요 풀스케일의 약자고 그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데시벨 FS라는 이런 단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디지털 풀스케일은 이제 최대로 가능한 디지털 신호 레벨인데요. 다시 얘기하면 요걸 넘어가는 값의 신호 레벨은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지금 좀 헷갈리는 겁니다. 일단은 소개부터 하고요. AES17이라고 이게 디지털 오디오 장비를 측정하는 표준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97Hz의 사인파가 그 사인파의 플러스 피크 값, 그러니까 이렇게 스윙하게 되면 요 플러스 피크 값 있죠. 거기가 이제 디지털로 이제 최대값을 가질 때 그 신호 크기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크기라 그래서 좀 이게 머리가 아프실 수 있는데 디지털은 이게 어떤 전압이나 전류 같은 걸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대략적으로 한 전압으로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의 어떤 전압이라고 하긴 그렇고 어떤 최대의 신호 크기를 가질 때 그때의 값으로 정해요. 이제 사인파에다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색을 칠해놨는데요. 요 사인파 기준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일단은 요 디지털 풀스케일 요 DBFS는요. 요렇게 정의한 이 최대 레벨 요거를 기준으로 하는 어떤 디지털 신호 레벨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비율이 1 아래로 떨어지면 값 자체도 이제 음수가 되거든요. 데시벨 값은. 그렇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이제 신호가 다 작잖아요. 그래서 비율을 생각하면은 신호가 이제 1 아래로 다 이제 비율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0보다 다 작습니다. 작거나 거의 0이거나. 그래서 뭐 가령 이제 풀스케일에 대해서 이제 한 절반 크기를 딱 가지게 되면 이게 신호가 딱 절반 됐으니까 이제 비율이 0.5니까 지금 한 6dB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6dBFS가 돼요. 근데 실제로는 0을 좀 넘어가는 값들도 있거든요. 그게 좀 문제가 돼요. 파고율 개념이 이제 다시 나오게 되는데요. 아까 중요한 차이를 잠깐 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사인파에서는 파고율이 한 1.414고요. 이게 데시벨 계산하면 한 3dB 정도 돼요. 그리고 사각파에서는 그 파고율이 1이었고요. 데시벨 계산하면 이제 0dB이 됩니다. 요 3dB의 차이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사인파가 이제 플러스 피크를 칠 때 그때가 이제 풀스케일이라고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인파가 이제 플러스 피크를 칠 때가 아니라 사각파가 이제 플러스 피크 값을 칠 때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림으로 좀 설명하면 좀 편한데요. 여기 이제 풀스케일 레벨이라고 생각할게요. 여기서 이제 사인파가 지금 풀스케일 상황에 있으니까 풀스케일이니까 이렇게 플러스 피크가 요 레벨에 딱 칩니다. 그러면은 사각파가 이제 풀스케일이라면 요 플러스 피크 값을 사각파도 이렇게 딱 칠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그 파고율 계산을 보면요. 사인파의 피크 전압은 여기 있고요. 사인파의 RMS 전압은 이렇게 있어요. 요 차이가 지금 3dB이거든요. 근데 아까 DBFS 요 풀스케일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 요런 사인파의 요 RMS 전압을 기준으로 잡았어요. 근데 사각파는요. 요 피크 전압하고 RMS 전압이 완전히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요 사인파의 요 RMS 전압보다 사각파의 피크 전압이 3dB만큼 지금 크잖아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 여기를 지금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0dB FS가 돼요. 그래서 사각파에서는 여기 값이 플러스 3dB FS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사각파형 같은 경우는요, 여기보다 이제 값이 3dB 커질 수가 있어요. 요게 좀 되게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어디는 요게 이제 가장 최대로 가능한 레벨이니까 요 값을 풀스케일로 정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생각에는. 근데 그걸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제가 AES17이라는 그 표준을 설명드렸는데요. 그 측정 표준에서 여기를 이제 풀스케일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를 이 플러스 값의 데시벨 fs 값을 허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그래서 풀스케일 사인파보다 풀스케일 사각파가 3dB 더 크게 돼요. 사실 신호 레벨은. 그래서 웃기게도 이제 풀스케일 사각파는 이제 플러스 3dB fs의 값을 갖게 되거든요. 이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인데 이거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가능해요. 신호의 파고율에 따라 0보다 큰 값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측정하실 때 만약에 플러스 값이 나오셨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3보다 더 큰 값이 나오면 뭔가 좀 지금 신호가 잘못 들어가고 있다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 3까지는 가능합니다. 대신 근데 이런 경우는 정상적인 오디오 신호에서는 보통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이제 왜곡이 심한 그런 음원이나 어떤 신호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생겨요. 뭐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고요, 당연히. 여기까지가 데시벨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고요. 여기 스펙을 보시면 이 부분에 데시벨 fs 보이시죠? 네. 이 부분에 이제 또 이 아래에도 이제 데시벨 fs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날로그 인의 퍼포먼스인데 이게 이제 외부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들여서 그게 이제 디지털 레벨로 이제 환산됐을 때 변환됐을 때 그 값이 어느 정도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장치가 보기에 디지털로 이제 마이너스 1 데시벨 fs에 해당하는 어떤 아날로그 신호가 입력됐을 때 요 측정 값이 이렇게 된다는 거고, 요 THz 플러스 N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마이너스 1 데시벨 fs가 요 마이너스 6 데시벨 fs보다는 당연히 신호 레벨이 더 큰 거겠죠. 예. 일단은 이렇게 이제 레벨 유닛에 대해서는 이제 대략적으로 지금 이해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요 노미널 레벨인데요. 일단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예. 최대 레벨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요 0dB fs에 해당하는 아날로그 전압은 그러니까 반드시 스펙시티에서 찾아보셔야 돼요. 그냥 왜 그러냐면 여기는 지금 요게 최대고요. 혹은 요게 최대예요. 두 값이 이제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 값으로 선택하면은 요게 이제 요 신호가 들어왔을 때 풀스케일이 돼서 0dB fs가 되는 거고, 요 값으로 선택했을 때는 이 값이 최대 풀스케일이 돼서 이 값이 0dB f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지금 디지털 레벨로 지금 0dB fs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더라도 거기에 해당하는 아날로그 전압을 스펙시트에서 확인하시지 않으면요, 이게 지금 아날로그 전압으로 그러니까 변환이 됐을 때 몇 볼트가 나올지는 이제 전혀 모르게 돼요. 그래서 요게 그 RMA 레벨 캘리브레이션이 잘못됐다는 그 얘기의 한 힌트가 되고요. 그래서 요 데시벨 fs 가지고 장치간 어떤 캘리브레이션을 한다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이게 디지털 레벨이고요. 디지털 신호랑 디지털 신호끼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요걸로 보시는 게 맞는데, 디지털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로 바뀌고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 신호로 바뀌든가 그럴 때는 요 값만으로는 모자라고요. 요 데시벨 fs에 해당하는 아날로그 전압이 얼마인지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장치끼리 당연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요 값은 의미가 없는 거고요. 디지털 레벨이기 때문에. 예, 요게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이고, 여기서 이제 레벨에 관한 부분은 대부분 이제 의문이 풀렸는데, 요 노미널이란 게 아직도 되게 헷갈립니다. 이게 대체 왜 있는 건지.
여기는 사실 이 측정에 관련해서는 아까 거의 이제 필요가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를 한번 볼 필요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반드시 여기 최대 입출력을 지금 정확히 지금 명시를 해놨는데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어떤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요 값이 아예 없고 요 값 더하기 뭔가 다른 값으로 스펙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 좀 이제 다른 내용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노미널 레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노미널 레벨은요, 이제 보통 이제 레코딩 장비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오디오 장치에서 어떤 기준 신호 레벨로서 이제 사용되는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 자체가 어떤 기준이 된다는 건데 대체 뭐의 기준이 된다는 건지 좀 애매해요. 근데 그 기준이 보통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요. 요 레코딩을 위한 기준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코딩을 할 때는 요 노미널 레벨을 이제 0데시벨로 기준으로 잡아서요. 여기가 이제 거의 표준적인 신호 수준이 돼요. 신호 레벨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요 가까이에서 이제 녹음을 하라는 얘기고요. 그 위쪽은 이제 신호가 이게 출렁출렁 되면서 좀 이제 신호의 왜곡이 안 생기기 위해서 이제 여유를 두는 부분이거든요. 예. 몇 가지 이제 노미널 레벨 값들을 알려드릴 텐데요. 보통 많이 쓰는 게 프로 장비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아니면 어떤 전문 믹서 같은 경우는 요 플러스 4데시벨류나 플러스 6데시벨류는 거의 이거를 이제 거의 표준적인 노미널 레벨로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값이 있어서 좀 헷갈리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요 값을 상당히 많이 써요. 그 요 값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유럽에서 많이 쓰는 규격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요 값이 거의 기준이고요. 대부분의 장비에서도 거의 요 값을 이제 노미널로 많이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정확하지 않으니까 보통 장치의 스펙시트를 확인하시는 게 사실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슈머 기기, 그러니까 PC에 이제 멀티미디어 재생이나 음악 감상 용도로 다는 그 사운드 카드나요. 아니면 그 그런 사운드 아니면 그 CDP 그런 장치에서는요. 이런 마이너스 10 dBV를 이 노미널 레벨로 잡아서 사용합니다. 그게 한 0.316V인데 이게 프로페셔널 장비하고 좀 이제 레벨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여기 맞춰진 거하고 여기 맞춰진 거는 좀 이제 신호 수준의 좀 차이가 좀 크거든요. 이거 말고 요거랑 요 위에 요 폭만 알고 있으면 사실은 이 맥시멈 레벨을 지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레벨을 여러 장치에서 헤드룸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헤드룸은 최대 레벨하고 노미널 레벨의 차이, 딱 그게 정의인데요. 이게 이제 녹음할 때 의미는 이게 클리핑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호가 원래는 여기 이제 최대 레벨이기 때문에 요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요. 이게 좀 이제 신호를 이제 과하게 넣든가 과하게 출력하게 되면 여기가 넘어가게 돼요. 근데 여기 넘어가게 된 거는 디지털 최대 레벨에 넘어가기 때문에 처리가 전혀 안 되는 신호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싹둑 잘려버립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그 가능한 한 요 최대값을 거의 닿지 않게 사용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미널 레벨 값을 좀 낮게 잡아놓고요. 그 위에 충분한 여유 공간인 헤드룸을 줘서 요 클리핑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왼쪽에 예시를 보시면 요 장치는 아까 컨슈머에서는 요 마이너스 10 dBV가 이게 그 노미널 레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0데시벨로 잡고 위에 지금 10데시벨만큼의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헤드룸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고요. 여기 요 장치 같은 경우는 플러스 4 dBU에 지금 노미널 레벨이 잡혀 있어서 위에 지금 한 14 여기 잘렸는데 14데시벨 정도의 지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장치의 헤드룸이 돼요.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이거에 사실은 측정할 때는 진짜 별로 의미가 없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최대 레벨만 알면 고신호를 넘어가는 것만 넣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측정을 지금 저 오디오 전문 장비로 측정 전문 장비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스펙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맥시멈 레벨만 나와 있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맥시멈 레벨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요 노미널 레벨을 주고 위에 헤드룸이 얼마가 있다라고 표기해 주는 스펙의 경우는요. 요 헤드룸 그 의미를 잘 모르면 맥시멈 레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게 있어도 맥시멈 레벨을 좀 찾기 힘든 장치들이 좀 몇 개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실제로 측정을 하면서 자기가 직접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 과정도 아마 이따 하게 될 거예요. 실제 한번 장치들을 보기로 하죠. 역시 똑같은 이 장비의 요 예시입니다. 너무 계속 갖다 써서 이제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노미널 레벨하고 요 맥시멈 레벨 요 차이가 있어요. 요 차이를 가지고 이제 헤드룸을 이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요 20dBU가 맥시멈이고요. 요 4dBU가 이 노미널이기 때문에 요 차이가 이제 그 헤드룸이 됩니다. 그냥 지금 딱 계산이 바로 되시죠? 빼면 16dB 간단하게 나오는데 이제 디지털 레벨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노미널 레벨 요 20dBU가 실제로 이제 장비에서는 디지털 최고 전압인 그 데시벨 0dB FS로 이제 신호를 받아들이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게 이제 16dB 아래에 있기 때문에 노미널 레벨이 이제 디지털 신호로 한 마이너스 16dB FS에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변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신호를 얼마를 내줘야 되고 얼마를 입력받는지는 대부분 요 장치의 디지털 단에서 이제 수행이 되는데요. 그 값들이 대개 요 데시벨 fs 값으로 다 주어지게 돼 있어요. 요 데시벨 fs 값으로 주어지는 걸 이제 아날로그 전압으로 환산을 자주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될 텐데 그러려면은 요 최대 출력에 대한 값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요 값들을 이제 환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측정에서 이제 레벨 결정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차차 다루게 되면서 좀 이제 정확해질 거고요. 다른 아까 맥시멈 레벨 또 다른 게 하나가 있었어요. 6dB V가 있고 노미널 이제 마이너스 10dBV로 주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헤드룸은 지금 똑같이 지금 고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노미널 레벨이 똑같이 이제 마이너스 16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인 이제 레벨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요 데시벨 FS의 의미하고 요 이제 아날로그 전압 데시벨 U, 데시벨 V 요 개념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이제 환산도 이제 좀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측정을 하실 때 이제 측정 레벨을 결정할 때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